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럽연합의 젠더평등 정책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여성의 정치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세계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앞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유럽연합은 이렇게 앞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젠더 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해당 국가에서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그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좀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국제기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게 되면 외부에서 이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점들 때문에 국제기구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이런 이제 초국가적인 기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발전된 젠더 평등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젠더 평등 정책의 유럽연합의 경우에 젠더 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보된 정책이 가능한지를 보게 되고 정책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보면서 그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젠더 평등 정책의 이제 특수성인데요. 젠더 평등 정책은 기본적으로 좀 재분배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여성 정책을 공부하셨을 텐데요. 한국의 여성 정책에서처럼 뭐 특히 예를 들면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모성보호 제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한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 분야에다 돈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한쪽 분야에서 돈을 걷어서 이쪽 분야로 나누어지는 재분배적인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배적인 성격은 특히 사회적 갈등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는 돈만 걷어야 되나, 돈을 내기만 해야 되나, 이런 약간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분배적인 성격의 정책들은 국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모성보호 정책만 보더라도 모성휴가 예를 들면 출산휴가만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3개월을 유급으로 주게 되면 회사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출산휴가 간 여성들한테도 봉급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고용한 사람들한테도 봉급을 줘야 되니까 회사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경우에 국가의 지원도 들어가고 회사의 부담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들의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되면 젠더 정책이 추진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젠더 갈등이 약간 강화가 되는 거죠. 약간 좀 그것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여러분 여성 정책을 배웠겠지만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 고용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정책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데다 지원금도 국가에 돈이 많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들어오면서 이제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20대 남성들이 그 진보적인 여성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서 국내적으로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젠더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거 정치 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20대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그 군 가산점제도 없어지고 대신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되게 불편한 심정이 있어서 최근에 정치인들이 20대 남자들을 표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한테는 해외여행비를 대준다든지 군대 제대할 때 뭐 사회정착금을 준다든지 이런 자꾸 그 약간 현금성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젠더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군내적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선거 정치 속에서 이런 문제가 약간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젠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국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국가적인 기구나 외부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국내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젠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제기구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국제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회원국 외교정책의 수단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강대국 외교정책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이제 그런 그 초국가적인 기구에서는 초국가적인 기구를 이끄는 몇몇 국가들은 이미 굉장히 발전된 여성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용평등이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장 공동체를 하게 되면 이런 거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 국가들은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초국가적인 기구를 하면서 초국가적인 기구에서의 중요한 정책들을 이미 젠더 정책이 발달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유리한 시장에서의 유리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의 수단이 된다고 흔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국제 공동체가 젠더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들어보고 이런 게 좋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ood practice,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여러 국가,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굉장히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 참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굉장히 안정되고 높은 나라들의 예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회원국들 논의의 장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가 되는 거죠. 특히 유럽연합은 다른 기구들하고는 다르게 유럽연합의 명령이 회원국들한테 의무가 돼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떤 명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 PPT에서 보겠는데 바로 유럽연합에서 나온 그 규정, regulation이죠. regulation이나 아니면 decision, 결정. 요런 이름이 붙어 있는 정책 결정은 바로 그 자체가 유럽연합 회원국들한테 법이 됩니다. 국제법이 국내법을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가진 국내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은 그냥 효력이 없어지고 유럽연합의 법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행위자가 직접 되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이런 점에서 젠더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재는 먼저 유럽연합에서 결정이 돼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질서의 행위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의 젠더 평등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 미주 대륙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3개국으로 엮여져 있는 나프타라고 하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있죠. 그다음에 남미에는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남미 또 이제 경제 협의체가 있어요. 아시아에도 에이펙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이익이 제일 중요한 공동체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인데 유럽연합은 공동체 형성의 목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질 때 1951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경제적인 이유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가 물론 중요한 이유긴 하나였지만 정치적인 목적, 전쟁이 없는 평화지대,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유럽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끼리
더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이 높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유럽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만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 공동체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럽연합의 특징은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것은 공동체의 결정이 회원국한테 강제가 돼요. 아까 잠깐 말했듯이 유럽연합에서 내리는 약간 조약,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규범, 레귤레이션, 요런 것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침, 다이렉티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결정한 것이 곧 회원국들한테 강제되는 거. 회원국들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원하면 따르고 안 원하면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따라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PPT에서 보겠지만 로마 조약 1957년에 맺어진 로마 조약의 119조에는 이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정이 있고 남녀 평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원국가들은 그런 것이 없었을 당시인데 1957년이니까 없었을 당시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 조약에 들어갔죠. 그런데 1970년대 때 벨기에의 사바나 항공이라고 하는 항공사의 드프렌느라고 하는 직원이 남성과 여성의 퇴직 연령, 연금 이런 게 다르다는데 불평등함을 품고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소송을 하게 됐는데 국내법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찾다가 로마조약 119조를 발견했죠. 그래서 로마조약 119조를 근거로 해서 국내에서 재판을 벌였죠. 그래서 사바나 항공이 패소해서 남성과 여성 직원들이 동일한 나이에 퇴직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럽연합의 법이 공동체 국가들한테 강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유럽연합이 공동체 결정을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결속도가 높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남녀 불평등한 요소가 있으면 남녀 불평등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여러 가지 여성을 교육한다든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유럽연합이 할 수 있는 거죠.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기금들 여러 가지 사회기금, 구조기금, 결속기금, 기타 등등의 많은 기금들을 통해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공동체하고 다르게 유럽연합이 아주 중요한 진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회원국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연합의 정책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발효가 되는 순간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약, 규정, 결정. 조약, 트리티, 규정, 레귤레이션, 결정, 디시전 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정책 결정들은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도 할 수 있고요.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법이 국내법하고 다를 때 유럽연합법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어떤 중요한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침, 다이렉티브라고 하는 명령이죠. 다이렉티브라고 하는 것이 유럽연합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다이렉티브는 회원국들한테 너희 이 지침대로 니네 국내법을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국내법을 바꾸는 기간을 주는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도 유럽연합법하고 맞추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위원회는 가만히 보다가 저 국가가 지침을 안 따르네,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 안 하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다가 그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을 안 따른다. 그만큼 강제적인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강제성이 없지만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권고나 결의, 레코멘데이션, 레졸루션 같은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이제 뭐 정책 결정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레코멘데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레코멘데이션에 따라서 회원 국가들이 그걸 안 지킨다고 뭐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따르도록 노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유럽연합 이런 정책 수준의 결정의 성격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압력이 조금 달라져요. 다음 PPT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해진 모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티나 레귤레이션 아니면은 디시전 같은 건 정해진 모델이죠. 요거는 압력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강제하는 거죠. 적용 메커니즘은 유럽연합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요 대표적인 예가 남녀 임금 평등이에요. 남녀는 임금이 평등해야 돼. 이거는 정해진 모델이에요. 이거 안 따르게 되면, 이런 레귤레이션을 어기게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경우에 그것을 어겼으면은 이것으로부터 손해를 본 개인이 자기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레귤레이션, 트리티, 디시전 같은 것은 정해진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고 굉장히 높은 정도의 압력이고 제도적 일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고 모델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그런 레코멘데이션이나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 정도예요. 특히 이런 거는 어디냐면 시장 관련 분야인데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기후협약이라든지 이제 탄소를 낮추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권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재활용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이제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탄소를 조금 배출하게 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탄소를 안 배출하게 할 수는 없지만 탄소를 조금 배출하거나 유럽연합의 원래 뜻하고 맞는 회사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국내의 시장 구조에서 기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유럽연합의 뜻에 맞도록 따르도록 하는, 간접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써요. 이게 바로 시장 관련 정책 분야죠. 그래서 이런 것은 권고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암시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했듯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그래봐요. 결의안이 나왔으면 이것을 국내에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국내한테 강요하지 않고 압력의 정도는 되게 낮아요. 그렇지만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의안이 나오게 되면 국내에 있는 여성운동단체 혹은 정당 내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국제기구에서 이런 걸 결의안으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갖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이 남성이 독점하는 건 옳지 않아. 정책 결정은 남녀가 공히 함께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법질서가 바뀌도록 하는 이런 암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 정책 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압력이 높고 중간이고 낮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정해진 모델, 권고 모델, 암시 모델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여성 정책의 경우에 어떤 거는 지금 남녀 임금 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정해진 모델입니다. 이거는 압력을 가해서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제 그 출산한 여성들에 대한 유급 휴가를 얼마를 줄 것인가?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서 휴가 주는 것은 이거는 약간 권고 모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내 기회 규조를 변화시켜서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 신념 구조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럽 연합은 행위자로서 유럽 회원 국가들이 조금 더 친여성적인 그런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